신창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PMO를 거의 한 20년 정도 이제 PMO도 했었고요. 사이사이에 이제 애자일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뭐 ISP나 그다음에 EA 컨설팅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지금 오늘 얘기에 이제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30분이라는 시간 내에 잘 소화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얘기 드릴 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 실패 사례가 이제 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고, 이 성공을 예전에 그 잣대대로 계속 바라볼 것이냐, 이런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프로젝트 어떤 뭐 실패 사례가 늘고 있다면 뭔가 전제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일 텐데, 앞에 이제 발표하셨던 내용에서도 이제 들으셨지만, 그러한 것들을 일시적인 거로 볼 거냐, 아니면 이제 그거를 아예 상수로 볼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감안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통계 자료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과 실패 사례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미국에 있는 이제 스탠디시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자료가 가장 많이 인용이 됩니다. 이제 1994년도부터 약 한 25년 동안 약 한 5만 개 정도의 이제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성공 실패 사례 이제 통계를 경년마다 내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 이제 우리 초창기 때 이제 프로젝트의 실패 비율은 한 32%를 이제 프로젝트가 실패를 했다고 해요. 예. 그 32%의 실패는 뭐냐면, 실패에 대한 데피니션이 중요한데, 실패는 아예 시스템이 오픈되지 못했거나 오픈했는데 사용되지 않는 시스템을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챌린지드라고 있는데요. 챌린지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성공을 여기서는 뭐 범위를 충족하고 시간을 달성하고 비용도 이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잘 끝내는 거를 이제 성공이라고 디파인을 하는 게 전통적인 이제 성공의 기준이었는데, 그 기준 중에서 이제 하나라도 미트를 못하는 경우를 다 챌린지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순수하게 그 세 가지 다 미트한 경우가 94년도에 한 16%였다면, 최근에 와서는 이제 한 실패 비율이 19%, 그 다음에 이제 성공 비율은 한 35%, 그 다음에 한 46%가 챌린지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2010년에서 2014년도 평균치에 비해서 2015년부터 20년도의 평균 성공 비율은 좀 더 낮아졌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우리가 이제 뒤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기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스탠디시 그룹에서도 이제 이 카우스 레포트라는 걸 통해서 성공 기준을 얘기할 때, 전통적으로는 온 타임, 온 버젯, 그다음에 온 타겟이 충족되는 거를 성공이다라고 했었는데, 2014년도부터 거기에 이제 세 가지 기준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는가, 그다음에 고객에게 밸류를 줬는가, 예, 그다음에 고객들이 이제 뭐 만족했는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밸류, 이제 어떤 투자 효과 측면까지도 이제 보고 바라본 거를 이제 새로운 측정 기준으로 가져가서, 이제 기존 통계 앞에서 보셨던 거는 트래디셔널한 그 기준으로 이제 통계 자료가 나온 거고요. 별도로 이제 6가지 측정 기준에 의한 통계 자료를 추가적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외에도 2가지 기준의 이제 자료를 이제 또 내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프로젝트 성공이라고 하는 게 좀 일정이 몇 개월 지연됐다고 그 프로젝트가 실패냐? 그게 아니라 정말 프로젝트가 성공한 거가 이제 가치 있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만들어냈을 때 그게 일정이 좀 지연됐어도 아이폰이나 뭐 아니면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 다 챌린지드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정말 성공한 프로젝트로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이제 순수하게 고객이 만족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거를 이제 여기서는 퓨어라고 해서 그걸 성공 기준으로 하나 놓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경영진 관점에서는요, 원래 내가 이거 돈 쓰라고 승인해 줬던 거는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승인해 준 건데, 그걸 미트한 것을 여기서 물즈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제 통계를 내고 있는데, 그 통계 기준으로 놓으면 성공 비율이 순수한, 진짜 원래
그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순수한 퓨어 기준의 성공은 한 16%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랬을 때 이러한 그 성공 기준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공 인자는 사실은 전통적인 성공 기준을 바라봤을 때 중요한 인자하고 아까 말한 퓨어 기준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팩터들은 사실 약간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아까 현대적인 어떤 측정 기준에서의 성공을 위한 핵심 팩터는 이게 이제 2015년도 기준 자료입니다. 경영진 후원, 그다음에 정서적 성숙, 그다음에 사용자 참여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치를 극대화하고 그다음에 고객이 만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공 기준 팩터들은 일단 프로젝트가 작은 프로젝트를 하는 게 효과적이고 비즈니스 가치 최적화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더 많은 위험과 실패를 끌어안고 프로젝트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더 많은 위험과 실패라는 것은 뭔가 해보면서 이게 아니었네라고 조정할 수 있는, 즉 요구사항 변경과 수정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프로젝트가 끌어안고 가는 것이 오히려 퓨어 성공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재밌는 요소가 뭐냐면 이제 그 원문으로는 tuned in이라고 돼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요구사항 이해 능력인데 요구사항이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기능 요구사항, 비기능 요구사항을 RFP상에 제시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없는 요구사항인데 정말 프로젝트를 실패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메인 요구사항입니다. 도메인 요구사항이란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업이 당연히 돼야 되는 기능. 그래서 소위 갑은 다 알고 있는 이게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보험업에서 보험 심사를 할 때는 어떤 절차로 되고 무엇가 고려돼야 된다는 거를 갑은 아는데 처음 그 도메인에 들어가는 수행사는 모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요구사항으로 적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이 문서나 이런 걸로 잘 기재되어 있냐? 그렇지도 않죠. 최근에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그러한 것들이 예전에 신정보 때만 해도 사람이 일을 했기 때문에 현업한테 물어보면 잘 압니다. 그리고 문서화도 잘 돼 있었어요. 업무 매뉴얼로도.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기존에 만들었던 레거시 안에 소스 코드 안에 박혀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규칙을 뽑아달라고 하면은 뽑을 수 있는 현업이 없어요. 운영 유지 보수하는 사람도 잘 몰라요. 오래전 거는. 그러니까 그것을 요구사항으로 정리를 해서 끄집어낼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참 프로젝트에서 큰 규모 프로젝트에서 어려움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요구사항 이해 능력은 적시가 되어 있던 아니면 적시화되어 있지 않은 암묵적인 거든 그것을 이제 일하는 프로젝트 멤버들이 잘 이해하고 캐치해내는 능력을 tuned in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오히려 프로젝트 성공에 더 중요한 인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우스 레포트에서 맨날 뭐 10대 성공 기준 뭐 이런 것들 맨날 내놓는데 그러면 실패한 프로젝트나 그러니까 챌린지드 프로젝트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느냐? 이게 이제 그 비교해 놓은 것 중에서 재미난 게 있습니다. 실패 프로젝트를 볼게요. 실패 프로젝트에서 그 어떤 성공 인자들 중에서 그 10가지 성공 인자 중에서 이것의 성숙도가 최상부터 낮음을 이렇게 봤을 때 그 비율 중에서 가장 높았던 거를 순서로 나열한 건데요. 그러니까 적절한 실행이라는 거는 뭐 일정을 맞춰가면서 이제 타스크들 준수하고 하는 걸 적절한 실행이라고 보면 되는데 적절한 실행, 명확한 비즈니스 목표, 표준 아키텍처, 프로젝트 관리 전문성 이것의 최상이나 높음의 비율이 성공한 프로젝트의 해당 비율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놀랍죠? 예. 프로젝트 관리 전문성이 더 좋았는데도 프로젝트는 실패를 한 거죠. 챌린지드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넘버 원이 프로젝트 관리 전문성이죠. 예. 프로젝트 관리 전문성, 명확한 비즈니스 목표. 그 다음에 뭐 요구사항 정의 잘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명확한 비즈니스 목표 안에 들어갈 텐데 그러면 프로젝트가 과연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이제 이 성공 인자가 94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속적으로 변화를 해왔어요. 변화를 해왔는데 최근 2020년도 자료, 이제 카우스 레포트는 이제 2020년 이후로 이제 성공 실패에 대한 프로젝트 성공 실패에 대한 이제 레포트를 더 이상 내지 않겠다고 지금 했는데요. 이 마지막 레포트를 보면
기존에 우리가 이 프로젝트 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 말을 좀 뒤집어야겠다라고 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프로젝트 성공은 유능한 관리자, 그다음에 좋은 프로젝트 관리 도구, 뭐 PPM 같은 거죠. 그다음에 명확한 목표, 그다음에 완전한 요구사항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의외의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능한 관리자는 빅뱅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에는 애자일 프로젝트가 늘고 있는데 애자일 프로젝트에서는 오히려 유능한 관리자가 있는 게 프로젝트를 더 실패하게 만들더라라는 거죠. 차라리 관리자가 없는 애자일 프로젝트가 더 성공하더라. 이제 이런 아이러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좋은 그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쓰면 프로젝트가 더 잘 됐느냐?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예. 그리고 비즈니스 목표가 명확하면 오히려 밸류가 있는 아웃풋이 나오느냐? 시작할 때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예. 오히려 그러니까 명확한 목표, 무엇을 하십시오. RFP에 있는 건 결국 what을 디파인하는 건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what보다 why가 더 중요합니다. 예. 왜 비즈니스 지금 이제 프로블럼이 뭐고 뭐 어떤 오퍼튜니티가 뭐냐라는 것을 공감을 하면 그것을 사실 빅뱅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3, 4년짜리 프로젝트인데 이걸 계획 세운 거는 그 프로젝트 시작 전이니까 한 4, 5년 전 거란 말이에요. 그때의 문제가 여전히 그 기회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해법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객이나 컨설턴트가 생각 못했던 해법을 수행사가 같이 더 신박한 아이디어를 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what에 집중해서 요구사항이 이거대로 만들어야 되는 아까 밸류 관점에서 오히려 실패한 프로젝트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요구사항도 없이 프로젝트를 하면 성공하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예.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2020년도에 와서는 기존에 있던 그 성공 지표 중에서 없었던 건데 넘버원으로 올라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정되기 이론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살펴보니까 프로젝트 중에서 한 $1,000마다 의사결정이 한 건 정도는 평균적으로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거를 $1,000로 나누면은 몇 개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는지가 나올 텐데 그 의사결정을 얼마나 빠르게 해주고 신속하게 하느냐라는 게 프로젝트 성패를 더 많이 판가름하더라라는 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로 새롭게 등장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시간이 1시간이 지체가 되면 약 한 100불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정말 느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거의 프로젝트 비용만큼이나 디시전 비용이 드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고 저기에 또 재미난 것은 그런 의사결정이 이제 긴 조직일수록 의사결정의 번복도 훨씬 더 많더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간격의 가치가 의사결정의 품질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의사결정 대기 시간을 짧게 가져가는 것과 정서적 성숙에 대한 그 기술이 높아지는 게 프로젝트 성공 비율을 극단적으로 올린다라고 이 마지막 보고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실에 한번 빗대어서 왜 최근에 프로젝트가 실패 사례가 늘고 있을까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레포트에 보면 그 이제 9가지 성공 요소를 다시 이제 3가지로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성공하려면 굿 스폰서, 좋은 고객이죠. 예. 굿 스폰서, 굿 팀, 굿 플레이스. 굿 플레이스라는 것은 이제 프로젝트 환경과 그 안에서의 어떤 체계, 뭐 지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3가지에 대한 성숙 기술이 높아야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라고 그 나머지 요소들을 요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예전에는 프로젝트 성공에 대한 그 인자를 기술적인 방법, 뭐 엔지니어링 측면이다, 아니면 이제 그 뭐 관리 기법이나 이런 것을 잘하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로 이제 열심히 요소들을 찾았다면 최근의 요소는 결국은 사람으로 귀결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런 성숙도가 높으면 특히 이제 고객의 어떤 그 머처리티 레벨이 높아야 프로젝트 성공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이제 비춰봐도 제가 이제 그 꽤 많은 프로젝트의 이제 성공의 현장에 있었는데 그 항상 그 제가 만났던 고객분들이 상당히 그
훌륭하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 덕에 프로젝트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현실이 어떠냐? 지금 현업들이 요구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내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왜? 디지털 혁신이라는 거는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우리 비즈니스를 바꾸자라는 건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지, 또 새로운 아이디어, 기존에 안 하던 것을 뭔가를 해봐야 되지 하니까 시행착오를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로 계획할 수 있지만 실제 만든 게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죠. 뭐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뭐 현업들이 참여도 거의 못합니다. 기껏해야 이제 화상 통화를 하거나 IT 또 그래서 IT 쪽에서만 일부 적은 인원이 TF를 꾸려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좋은 인력들 다 어디 갑니까? 네카라 쿠베로 가죠. 예. 그래서 좋은 인력들 많이 뺏겨. 그다음에 이제 그 개발자들은 앞에서도 잠깐 나왔었지만 이제 뭐 52시간제나 또는 워라벨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걸로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어떤 그런 티밍이 사실 안 되는데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제가 겪어봤던 프로젝트 중에서 작게나마 이 팀이 기존에도 팀을 이루어서 프로젝트를 했던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예. 거의 사람 단위로 그 프로젝트에서 처음 만나서 티밍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팀에 대한 어떤 그 시너지나 노하우가 사실은 이전의 프로젝트에서 끌고 온 게 없는 게 또 우리나라의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폭포수 방법론이 이제 보편적이고 그나마 이 폭포수 방법론도 뭐 CBD 방법론이나 뭐 객체지향 방법론 같은 게 아니라 정보공학 방법론을 아직도 쓰고 있다던가 예, 그나마도 그것이 FM대로의 방법론이면 좋겠는데 이게 많이 변형된 그러니까 좀 산춤을 만들기 힘든 것들은 많이 없어져 버린 좀 불완전한 방법론을 여전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문화도 여전히 아직은 경직되어 있는 그런 문화들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여러 요소들 중에서 이것은 이제 상수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을 이제 크게 네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앞으로도 고객을 더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요구사항은 더 명확해지고 이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제 더 혁신의 속도는 빨라졌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이제 그 분할 발주를 하던 분리 발주를 하던 뭐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요구 사항이 사전에 더 클리어해지고 이것이 뒤에 가서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프로젝트를 할 때 긴 프로젝트에서 가장 처음에 이제 기술적인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키텍처 솔루션에 대한 결정들이에요. 왜? DB 같은 경우도 오라클을 쓸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코딩이 확 달라진다던가 설계가 달라집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기술은 프로젝트 기간 중에도 계속 바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가 작년도에 시작했으면 고려 안 했던 챗GPT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접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새로운 기술은 정말 한 달이 지나면 휙휙 바뀔 정도로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접목하는 거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중요한 요구사항과 비즈니스 규칙은 레거시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놈을 잘 활용하는 게 사실은 프로젝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됐죠. 또 그다음에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워라밸을 중시하고 있는 이러한 그 프로젝트 멤버들에 대한 기본 가치관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게 지금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일단은 첫 번째로 계약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과 같이 고정식 그 계약 제도로는 진정한 퓨어의 이제 성공을 그 끌어내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고민돼야 되는데 민간에서는 사실은 얼마든지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공공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고정형 가격제가 미국에도 조달의 원칙이긴 하나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만큼은 애자일 이제 계약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 거기서는 모듈형 계약이라는 걸로 해서 모듈 단위 우리는 펑션인데 펑션보다 사실 큰 단위이겠죠. 이 모듈별 원가를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발주를 하거나 추가하거나 이런 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이제 변경을 수용하는 구조로 가져가고 있죠.
영국 같은 경우에 좀 더 특이한 제도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솔루션들처럼 영국의 마켓플레이스에 사람들이 등록돼 있는 전문가가 등록돼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격이나 시간당 금액 같은 게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을 이제 채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연하게 짧은 기간에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을 때 그 사람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파타임이든 아니면 풀타임이든 적정하게 전문 인력들을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제 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계약 제도를 좀 더 유연화된 계약 제도에 대해서 사실 고민해보고 접목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카우스 레포트 이제 하는 그 발표회장에서 스탠디지 그룹에서 키노트에서 발표했던 것 중에 가장 이제 뒷말이 많았던 그런 장표가 왼쪽에 있는 장표인데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오픈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봅니다. 예, 기존에 만들었던 시스템의 로그들을 쭉 봤을 때 정말 이제 항상 쓰는 거는 한 7%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종종 쓰이는 게 한 13%. 어쩌다 쓰이는 게 한 16%. 거의 안 쓰이는 게 19%. 45%는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기능들인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우리 프로젝트 현장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가장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워터폴을 잘못 이해하는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홈쇼핑이나 우리가 이제 이제 마켓 같은 데를 가면 우리 타임 세일 하잖아요. 그죠? 타임 세일 하면은 아니면은 뭐 이제 이 박스 안에 담을 수 있을 만큼 담으면 뭐 10,000원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몰려서 어쨌든 최대한 살려고 보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프로젝트의 나쁜 관행 중에 하나가 자, 분석 단계가 지나면 이제 요구 사항을 프리징하고 통제를 할 겁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예. 요구 사항을 내가 놓친 거 없는가? 예. 이걸 지금이라도 더 밀어 넣어야 나중에 가서 내가 요구 사항 놓쳐갖고 문책당하지 않을 수 있겠어라고 하면 요구 사항을 일단 막 밀어 넣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됩니까? 버리는 게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박스가 하나 있고 요렇게 박스가 있는 겁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도메인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의 서브 시스템 또는 서브 업무 단위를 이제 도메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한 축을 복잡도로 놓고 한 축을 비즈니스 차별성으로 놓습니다. 예. 그래서 비즈니스 차별성이 좀 높고 그다음에 복잡도가 높은 영역을 코어 도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회사가 미처 제공하지 못하는 우리 회사만의 독특한 서비스, 차별화된 그 경쟁력 요소를 이제 코어 도메인 영역이라고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영역에서 복잡도가 아주 낮은, 복잡도는 이제 뭐 높거나 낮은 거 관계없이 비즈니스 차별성이 없는 영역을 제너럴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너럴 도메인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이건 그냥 솔루션 사다 쓰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왜? 이 회사도 하고 우리 회사도 쓰는 거니까. 그 나머지를 이제 서포팅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이 도메인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그래서 코어 도메인은 좀 더 남들과 차별화된 이제 관점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차별해 나가기 위한 방향으로 요구사항이나 개발을 진행해야 되고 개발자 자원도 거기에 정말 선수들을 다 집중해야 됩니다. 서포팅 도메인은 될 수 있으면 복잡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쓰는 기능들을 걷어내고 좀 단순화하고 뭐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것들 좀 풀어내고 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제너럴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그거 만든다고 열심히 애쓰지 말고 기존에 오픈소스를 쓰던가 아니면은 구매를 해서 쓰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요구사항이나 기능 관점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포지셔닝을 놓고 관리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래야만 사실은 이런 65% 불필요한 기능이 안 만들어지면서도 우리가 밸류를 높이는 쪽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요구사항 때문에 프로젝트 비용이 이제 뭐 늘었어요, 아니면 오픈을 못해요, 품질이 안 좋아요라고 하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만나봤을 때 거기 안에서 요구사항 변경 관리 대장을 보면 의외로 생각보다 요구사항 변경 건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대부분의 요구사항을 고객과 수행사가 관리하는 범주는
RFP에 있는 요구사항과 요구사항 명세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위 요구사항 수준에서 놀고 있지만 실제 그 요구사항이라는 거는 이 테스트 시나리오나 화면이나 이러한 것들을 구현해야 돼가 다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범주들이 사실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특히 최근에 이런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개발과 설계가 진행되게끔 소프트웨어 공학은 발전해 왔는데 최근에 유스케이스 명세를 안 쓰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늘고 있는 것도 참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요구사항이라는 게 결국은 워크 패키지로 변환되는데 이 워크 패키지에 대한 사이즈 추정을 안 해요. 이 요구사항이라는 이 과업은 개발자들이 한 몇만 데이 정도가 투입돼서 이것을 구현과 테스트에 쓰이는 거야 라는 것을 사실 추정을 해줘야 요구사항이 늘면 안 만든 거나 불필요한 것들을 등가 교환해서 이거 대신에 이걸 만들자라는 네고시에이션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죠. 또는 너무 늦게 통태 단계 때 다 만들어 놨더니 바꾸자고 하는 현상이 생기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일단 프로젝트를 큰 프로젝트랑 작은 프로젝트를 한 5등급으로 나눴을 때 큰 프로젝트의 성공률은 한 6%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 프로젝트의 성공률은 61%라고 합니다. 10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대규모 프로젝트도 작은 프로젝트로 나누어서 사실은 매니징이 될 수 있게끔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 작은 프로젝트들은 각각 거기에 맞는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워터폴이냐 애자리냐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전체 개발 방법론 관점에서도 뭔가 이제 아까 그 인터뷰 내용들 중에서도 그걸 보면 뭐 그 방법론이 이렇게 루프를 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분석 다시 하고 뭐 설계하고 이런 게 루프가 돈다고 하는데 사실은 원래 소프트웨어 그 공학 방법론 자체는 그 루프를 돌게 돼 있어요. 대신에 그게 계획된 루프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된 그 방법론과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게 또 중요하고요. 애자일을 이제는 고민해 볼 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접근해야 되는데 단 문제는 애자일을 잘 모르고 애자일을 적용하는 순간 오히려 워터폴보다 폭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애자일을 흔히 뭐 스크럼 같은 걸 도입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스크럼은 관리 방법론이고 XP나 이런 거 같은 엔지니어링 방법론과 그다음에 이제 린 그 방법론, 뭐 디자인 띵킹 이런 걸 갖고 이제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제 프로세스 체계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TDD가 자동화 이제 선행되지 않으면 테스트 자동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거는 뒤에 가서 재앙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됐다면 뭐 이제 워터폴을 더 효과적으로 작은 프로젝트로 나눠서 진행하는 그런 접근 방법도 효과적인 방법이죠. 진짜 권고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빅뱅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전체가 기획됐더라도 거기서 작은 단위의 프로젝트 단위를 나누고 이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저는 권고를 드리는데요. 그런 것도 게다가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처음으로 생짜로 만드는 것보다는 어떤 것들은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이 그대로 새로운 아키텍처로 전환되는 거면 충분한 것을 이제 여기서는 현대화라고 돼 있는데 그런 업무 영역 여기는 혁신해서 이제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만들어야 될 영역을 잘 나눠서 거기에 맞는 접근을 가져가고 단계적으로 오픈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례를 하나 얘기 드릴게요. 여기 이제 한국은행 프로젝트 사례인데요. 한 100억 원 정도의 규모 프로젝트였고 2년짜리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통계 업무를 생산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것을 이제 이런 뭐 자료 입수 시스템, 그다음에 외부 공표 시스템, 그다음에 내부 편제 시스템 이런 이제 공통 영역도 1차 오픈과 2차 오픈으로 좀 나눴고 여기에 이제 들어간 통계가 한 70여 개가 되는데 이 통계도 그 통계를 생산하는 그 과정이 하나 이제 프로젝트거든요. 이걸 이제 다 미니 프로젝트로 나눠서 개발은 이제 워터폴이지만 애자일스럽게 진행을 했고 그걸 단계적인 릴리즈를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좋았던 게 뭐냐면 첫 번째 오픈 때 사실은 이미 수행사나 고객들이 어떻게 통합 테스트를 하고 어떻게 오픈을 하면 되는지를 경험하고 나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훨씬 쉬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기는 노하우가 있었고
또 하나 뭐냐면 첫 번째 오픈 때 요구사항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그 1차 오픈에 끼워 넣을 필요가 없어요. 예, 걔는 그냥 백록으로 빼놓고 정말로 안전하고 오픈할 만한 거, 핵심적인 거, 소위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만 오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객들도 이제 현장 사용자들도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 사용자가 처음에 요건으로 냈던 것도 그렇게 1차 릴리즈한 거를 써보면 기존에 추가적으로 이거 꼭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그거 필요 없는 것 같아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 그 오픈에 대한 거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이것도 가능하게 하려면 일단 그러한 구조가 오픈을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 구조도 별도의 프로젝트인 것처럼 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 구조가 바뀌더라도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 아키텍처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 국내 그 개발 회사들이 사실 못 갖추고 있는 역량인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런 공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린 아키텍처 형태를 구성한다면 사실은 중간에 DB가 바뀌거나 뭐 이러더라도 사실은 거의 프로젝트에 영향이 없는 구조로 얼마든지 아키텍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헥사고널 아키텍처나 클린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접목하려는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기존에 소위 SI라는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기능과 기능이 프로세스 관점에서 연결돼야 되니까 이걸 연결하는 게 이제 인티그레이션, 통합인데요. 그 연결하는 방법이 과거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조인 쿼리를 하거나 이제 투페이스 커밋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레이어에서 사실은 또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자바 호출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이런 구조였다면, 최근의 아키텍처는 API 레벨에서 REST API든 SOAP이든 이런 API 레벨에서 그런 게 연계되게끔 하는 게 최근의 아키텍처 트렌드인데, 이제 그런 걸 못하고 여전히 DB를 이제 조인 쿼리를 통해서 그것을 통합된 뭔가를 해보려니까 사실은 요건 변경이 생기면 쥐약인 거죠. 그래서 그 변경 영향도가 너무나 커지고, 그래서 그러한 아키텍처, 즉 API 주도의 상호 운영성 프레임워크 체계가 갖춰지는 것이 사실은 앞에서 말한 그런 큰 프로젝트를 작은 프로젝트처럼 나눠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 수 있는 이제 기본 펀더멘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 프로젝트 관리하는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계획이 WBS 세울 때 보면은 탑다운입니다. 그죠? 예. 거꾸로 방법론 갖고 공정계획 세워놓고 이 날짜에 이제 마일스톤 잡아놓고 거기에 사람이 끼워 넣어서 너는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돼로 주어지죠. 항상 그거는 이제 쪼들리는 시간인 거고, 그죠? 요구사항도 잘 모를 때 그냥 그 일정이 뭐 시작하자마자 2주 만에 WBS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관행이 됐는데 멤버도 확정이 안 됐는데 내 의견은 일체 들어본 적 없이 WBS는 작성이 됐고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야기되죠. 이거는 이제 제가 그 프로젝트에서 이제 한 15년 전에 썼던 사례인데요. 요 엑셀 시트가 뭐냐면 이제 개발 단계 때 개발자들이 일정 관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체적으로 관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을 그때 워터폴이긴 하나 점진적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2주 정도 사이클에 인크리멘탈을 적용했고, 그 2주 사이에 잡아야 될 게 이제 이 워크 패키지가 있으면 그것을 첫날 반나절 동안에 이 워크 패키지를 그 이제 더 세분화된 타스크로 쪼갭니다. 그리고 쪼개고 이것에 대해서는 타임 단위로 이게 얼마나 걸릴 거야라는 걸 개발자들이 이렇게 명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오리지널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똑같이 그대로 카피를 합니다. 커런트 에스티메이션으로. 그 다음에 엑셀 시트에서 매일매일 하루가 끝나고 퇴근할 때는 내가 이것에 순수하게 얼마의 시간을 썼는지 일랩스들을 계속 플러스를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얼마나 경과했는지. 그러면은 이 일랩스가 이 커런트 에스티메이션만큼 숫자가 되면 사실은 이 남아있는 시간이 제로가 되고 이거는 개발이 끝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 커런트 에스티메이션을 수정을 합니다. 오리지널 에스티메이션 두고. 예. 그래서 그걸 늘리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시간 단위 관리를 하는데, 이 목적은 뭐냐면 남은 잔업이 이 이터레이션 내에 끝낼 수 있는지 아닌지 미리 개발자들이 서로 알 수도 있고, 업무 배분을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생산성이 어떤지
그다음에 이 사람의 예측 정확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근데 관리하려고 위해서 시간 단위 쪼으려고 하면은 사실 효과를 발휘하지 않고요. 그 팀이 자체적으로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럼 고객들도 이 우선순위가 얘가 그러면 얘는 그럼 좀 기능에서 빼고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만듭시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일단 오픈할 수 있게끔 합시다. 라는 의사결정을 현명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굴러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겪었던 어떤 사례 중에서 이제 애자일 프로젝트를 이제 관리해줬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 처음에 이제 수행사는 무조건 이거 고객이 갑자기 이제 사장님이 지시를 내려서 이거 이제 12월경이었는데 제가 애자일 컨설팅을 해주고 있었는데 12월경에 3월 1일 날 지금 컨설팅 받고 있는 무언가가 이제 너무 마음에 드니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3월 1일 오픈해라는 게 이제 사장님으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팀에. 그래서 이제 그거 비슷한 영업관리 소프트웨어였으니까 그쪽을 만들었던 기존 개발하는 팀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얼마나 걸리겠냐 그때 때려 죽여도 6개월은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려 죽여도 정상적으로 하면 한 8개월 9개월 걸린다. 이거 불가능하다. 근데 제가 이제 애자일 컨설팅을 하고 있었으니까 저한테 와서 애자일 하면 이게 기간을 확실히 단축할 것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그러면 시범 적용을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3월 1일 이거 오픈하게 해줄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제 말을 잘 무조건 따라주시면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는데 그 프로젝트 결과는 성공을 했습니다. 왜 성공했을까요? 데드라인이 정해졌고 고객이 요구사항을 정의를 하게끔 했어요. 테스트 시나리오도 고객이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애자일로 돌리면서 고객이 알아서 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로 수행사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덜 중요한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정말 해야 될 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를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을 나는 이 기능만 살짝 수정하면 될 거라고 요구사항을 내는데 그것보다는 아예 그 화면을 새로 만드는 게 더 시간이 적을 거예요라는 거를 피드백을 받고 그런 식의 요구사항 변경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처음에 명확한 게 이거를 결과를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면서 협상하고 조율해 나가는 게 사실은 그것을 올바르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제 이 4가지 전제 조건에 대해서 제가 내린 해법은 뭐냐면 첫 번째, 요구사항이라는 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것 같은 요구사항 협의와 조정, 상호 이해, 그다음에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 쓸모없는 거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서 관리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무조건 큰 프로젝트도 작은 프로젝트로 쪼개서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나 관리체계나 방법론이나를 끌고 가라. 그래야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워라밸을 위해서는 결국은 제가 아까 그런 식의 타임 단위로 이런 관리를 했던 이런 사례에서 저는 무조건 개발자의 시간을 잡는 거는 정규 시간 근무 중 그리고 회의 시간이나 이런 걸 빼고 이거 갖고 시간 여기에다가 안 넣었다고 놀았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렇게 관리하라고 했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실지 코딩에 관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뽑고 그걸로 에스티메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업무들은 버리도록 고객을 유도를 했고 실지 이렇기 때문에 6시간 여기는 땡 하면 퇴근하는 걸로 했지만 개발자들이 정말 출근해서 이 6시 퇴근할 때까지 일이 정말 입에서 단내 날 정도로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시간당 생산성이 엄청 높은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자들 워라밸을 얘기를 하지만 이 시간을 얼마나 압축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노력을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폭포수 방법론에 의해서 안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고민하고 개발하는 게 아마 이런 바뀐 전제 조건에서 우리가 새롭게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